예쁜 유니폼에 멋진 안무, 수천 명이 쏟아내는 함성 한가운데서 누구보다 빛나는 치어리더. 미국 10대에게 치어리더가 된다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건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건네며 나지막히 속삭이죠. 이 여자를 없애줘요. 딸의 반짝이는 꿈, 그 뒤에 숨어있던 한 엄마의 섬뜩한 민낯.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 메이입니다. 1991년 1월 30일 텍사스의 한 주택가로 경찰차가 들이닥칩니다. 잠시 후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게 체포되죠. 어깨까지 오는 차분한 머리에 빈틈없이 단정한 옷차림. 누가 봐도 너무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은 결코 범상치 않았죠. 살인이라던데, 세상에 미쳤나봐. 말도 안 돼요. 그 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붙어 다녔는데. 대체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은 진짜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소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완다의 딸 샤나 하퍼, 그리고 버나의 딸 앰버 히스죠. 이 둘은 초등학교 단짝 친구입니다. 같은 사립 기독교 학교를 다니며 매일 붙어 다녔고 여기에 더해서 엄마끼리도 매우 친한 사이였죠. 하지만 겉으로 보는 게 다는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해 보이던 이들 사이엔 묘한 신경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치어리더였어요. 당시 미국에서는 이 치어리더가 단순히 응원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대표이자 인기와 리더십을 상징하는 자리였죠. 대학 입시나 각종 활동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까지 선발전에 깊게 개입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이 두 엄마, 완다와 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샤나의 엄마, 완다 쪽이 좀 유별났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매주 하나로 수십만 원을 들여서 체조와 치어리딩 학원에 보냈고 집안 앞마당은 아예 전문 훈련장으로 뜯어고쳐요. 샤나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그 마당 매트 위에서 밤 늦게까지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발목이 접질려도 몸이 아파도 쉬는 건 절대 안 됐어요. 어린 샤나의 하루는 오로지 치어리더 선발전, 이거 하나만 보고 돌아갔죠. 근데 솔직히 엄마가 좀 과하다 싶지 않나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엄마 완다에겐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건 딸의 단짝 앰버였어요. 사실 앰버도 치어리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실력이 압도적이었거든요. 2살 때부터 체조에 관심을 갖더니 초등학교 땐 전국대회 상을 싹 휩쓸었죠. 그러면 실력만 좋았냐고요? 아니요. 성격도 좋아서 학교에서 인기도 많았대요. 누가 봐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하지만 완다의 눈에 앰버는 딸 샤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보였어요. 사실 이런 데에는 또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1989년 샤나와 앰버가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미국 학교 시스템을 좀 알아야 하는데 미국은 사는 동네에 따라서 다닐 수 있는 공립학교가 정해져 있어요. 샤나와 앰버는 둘 다 앨리스 존슨 중학교라는 공립학교로 진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 독특한 룰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치어리더 선발전을 초등학생 때 미리 치를 수 있는 거였죠. 물론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같이 연계된 공립초등학교 학생들만 응시가 가능했죠. 근데 앞서서 샤나와 앰버는 사립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했잖아요. 원칙대로라면 둘 다 시험을 볼 수 없었어요. 바로 여기서 완다가 수를 씁니다. 딸 샤나를 공립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켜버린 거예요.
엠버가 자격이 없는 이 틈을 노려서 먼저 딸을 그 팀에 넣으려고 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꽤 영리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어디 세상 일이 계획대로만 되나요? 엠버의 엄마 버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버나는 학교 교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우리 애도 어차피 이 학교 올 애니까 미리 시험 같이 볼 수 있게 해달라 사정을 해요. 생각해보면 자기가 다닐 학교 시험을 보겠다는데 굳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애초에 엠버 실력도 좋았고요. 결국 특별 허가를 받아냅니다. 근데 이 학교 치어리더는 심사위원 점수뿐만이 아니라 학생 투표도 영향이 있었거든요. 일종의 인기 투표인 거죠. 버나는 딸 엠버를 홍보하려고 아이들에게 사탕과 전단지를 돌리면서 적극적으로 서포트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치어리더 자리는 딱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는 3명이었죠. 우선 엠버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당당히 붙습니다. 반면 샤나는 그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떨어지고 말아요. 냉정히 말하면 엠버가 끼어들지 않았으면 샤나가 당연히 됐을 상황이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천불이 나죠. 여기서부터 완다의 행동이 슬슬 도를 넘기 시작합니다. 딸한테 엠버랑 당장 절교하라고 강요하고 학교에는 공립학교 학생도 아닌 애가 어떻게 우리 학교는 팀에 들어오냐라면서 거세게 항의합니다. 이 사회를 어찌나 들들 볶았는지 결국 학교 측은 이런 논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특별 허가에 더욱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겠다 약속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엠버의 합격은 취소되지 않아요. 결국 샤나는 1년 뒤에 열릴 다음 선발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대하던 2번째 선발전이 다가옵니다. 완다는 이번에는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을 붙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무 자와 연필을 다 사서 샤나 하퍼를 치어리더로 뽑아주세요 라고 새겨서 전교생한테 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노골적으로 나한테 표 줘 라고 물건을 돌린 거잖아요. 이게 규정 위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행동은 그만두셨으면 좋겠다 경고까지 했죠. 그런데 완다는 그걸 무시하고 며칠 내내 그 연필을 계속해서 돌려요. 결국 샤나는 이 행위로 실격 처리되고 맙니다. 엄마가 도와준다고 벌인 일 때문에 딸이 2번째로 무대에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완다는 솔직히 이 상황이 너무 억울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엠버 엄마 버나도 그 전에 막 전단지에다가 사탕 붙여서 돌렸잖아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왜 나한테만 그래? 물론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엔 좀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버나의 전단지는 엠버의 얼굴을 알리는 홍보 전단 정도였어요. 뽑아달라는 직접적인 문구는 없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완다는 경고를 받고도 멈추질 않았잖아요. 이게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어가던 완다 눈에 이런 사실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버나가 학교에 이간질을 한다라는 망상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요, 정작 딸 샤나는 치어리더에 그렇게까지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로 탈락한 뒤에 실제로 아빠한테 나 이제 치어리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며 담담히 말했죠. 딸이 바란 것도 아닌데 완다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 답은 그녀의 유년기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치어리더는 어린 완다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죠. 그는 고집이 세고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거든요. 딸이 치어리더를 하겠다고 하니까 유니폼이 너무 짧고 야해서 천박해 보인다고 딱 잘라 반대를 해버린 거예요. 결국 완다는 치어리더 지원서 한 장 못 내보고 학창시절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도전조차 못하고 꺾여버린 꿈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못 이룬 이 꿈을 샤나가 대신 이뤄주길 바랬던 겁니다. 네, 그녀가 왜 이렇게 딸이 치어리더에 되는 거에 집착했는지 그 이유가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완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엠버의 엄마, 버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어렸을 적 무대를 휘어잡던 치어리더 스타였는데요. 젊은 날에 누렸던 그 영광을 딸 엠버를 통해서 다시 보고 싶었죠. 그러니까 겉으론 엠버와 샤나, 이 두 소녀의 경쟁처럼 보였던 모든 일이 사실은 완다와 버나, 그러니까 두 엄마의 자존심 전쟁이었던 겁니다. 완다한테 이건 단순히 딸이 시험에서 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묵은 열등감과 또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진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은 버나라는 한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이렇게 뒤틀릴 대로 뒤틀린 그녀의 머릿속에 결국 무서운 결론 하나가 떠오르죠. 버나, 그래, 저 여자만 없으면 다 해결된다. 완다는 결국 선을 넘고 맙니다. 버나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하지만 혼자 일을 저지르기엔 리스크가 크죠. 이때 완다는 조력자로 전 남편의 동생 테리 하퍼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들죠. 대체 왜 그였을까요? 사실 평범하게 살던 완다가 청부업자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조금이라도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고 해요. 사실 테리한테 음주운전 같은 경범죄 전과가 좀 있었거든요. 뭐 엄청난 범죄자는 아니지만 완다 눈엔 그나마 뒷세계랑 연이 있어 보이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완다가 몰랐던 게 있어요. 그 무렵 테리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새 사람이 되었었거든요. 199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완다가 테리에게 연락을 넣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척 연락을 좀 주고받더니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막무가내로 약속을 잡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인근 편의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완다는 조심스럽게 속내를 꺼냈어요. 사람 2명을 좀 처리하고 싶은데, 네, 청부살인을 의뢰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테리는 순간 자기의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아예 모른 척 덮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게 영 찝찝한 거예요. 이 여자 혹시 진짜로 무슨 일 저지르는 거 아니야? 결국 테리는 형한테 이 얘기를 털어놓았고 두 형제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이때 신중을 가했어요. 이게 진짜 살인 계획일지 아니면 그냥 홧김에 내뱉은 말일지 확인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합니다. 테리 몸에 몰래 녹음기를 숨긴 다음에 마치 진짜 청부업자를 구해온 것처럼 꾸며서 완다를 만나게 했죠. 테리는 경찰과 상의를 한 후에 완다에게 다시 연락을 합니다. 마치 마음이 바뀐 것처럼 사람을 알아봤으니까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라면서 그녀를 불러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난 건 한 모텔의 주차장이었어요. 완다는 곧장 견적부터 조율하기 시작해요. 처음 그녀가 원한 건 모녀 둘 다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결국 표적을 하나로 줄이게 되죠. 그 타겟은 바로 엄마 버나였습니다. 근데 왜 버나였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데요. 엄마가 죽으면 엠버가 큰 충격을 받아서 다시는 치어리더에 도전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외에도 버나를 향한 오래 묵은 그 열등감도 한몫했겠지만요.
완다는 이때 계약금 대신에 자기 귀에 걸고 있던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빼서 테리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버나를 다시는 이 동네에서 볼 수 없게 해줘. 완다는 청부업자가 붙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버나의 부고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다들 아시죠? 그 귀걸이도 녹음 테이프도 전부 경찰 손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밝혀진 바로 다음 날, 완다는 청부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네, 동네 사람들을 웅성이게 했던 그 여자가 바로 완다 홀로웨이였던 겁니다.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완다는 전혀 동요가 없었다고 해요. 긴장했다는 유일한 신호라곤 꼰다리를 살짝 까딱거린 게 다였죠. 오랜 친구를 죽이라고 청부하고도 그렇게 태어냈던 겁니다. 그럼 완다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그녀는 1996년 열린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요. 하지만 변호인단의 끈질긴 가석방 신청 끝에 복역 6개월 만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풀려납니다. 실제 사망자가 없기는 하지만 사람을 죽이라고 청부한 대가가 고작 6개월이라는 게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치어리더 살인 청부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자는 치어리더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샤나였어요. 딸 샤나는 한창 예민할 나이에 범죄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충격으로 엄마와 연을 끊고 꽤 오랜 기간 심리치료를 이어갔다고 전해지죠. 부모가 자신의 꿈과 열등감을 아이에게 투영한 그 순간, 그 꿈은 절대로 아이의 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결국 딸의 인생보다 자신의 인생을 먼저 무너뜨리고 말았죠.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 정도 지난 현재, 샤나는 두 아들을 키우며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 완다와 다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샤나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죠. 샤나의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과거의 상처보다 더 많은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오하이오주 작은 마을 스트롱스빌에서 한 사건이 벌어져. 이때는 2022년 7월 31일 새벽 6시. 한 사람이 조깅을 하면서 그냥 길을 지나고 있었어. 근데 여기가 주택이랑 공장이 몰려있어서 되게 한적한 동네거든. 근데 저 멀리에 어떤 차가 보여. 뭐야,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공장 벽을 박은 채 완전 찌그러져 있는 거야. 이게 보니까 그냥 살짝 부딪히는 수준이 아니야. 진짜 엄청 빠른 속도로 박았는지 진짜 심하게 망가져 있더라고. 조심스럽게 안을 살펴보는데 그 안에는 총 3명의 사람이 있어. 모두 10대 정도로 되게 앳돼 보였고, 차 안에 있던 사람은 당시 17살이던 맥켄지 시릴라,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 도미닉 루소, 마지막으로 도미닉의 친구 데비온 필라라.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도미닉과 데비온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 그런데 맥켄지는 아직 숨을 쉬고 있더라고. 의식은 없었지만 살아있는 거야. 그녀는 빠르게 치료를 받게 돼. 한편 사고가 난 차는 맥켄지 소유였어. 운전대를 잡은 것도 그녀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선 사고 조사를 시작했지. 이 경위를 알기 위해서 근처 CCTV를 확인해 보게 돼. 다행히 사고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라고. 잠깐 영상 볼까? 3명을 태운 차는 오른쪽으로 꺾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속도를 엄청나게 내기 시작했고, 방금 위에 지나간 거 봤어? 그대로 공장 벽을 들이받아버려. 그게 무려 160km였다고 해. 경찰은 처음에 급발진 같은 오작동 사고로 사고가 발생한 거라고 추측했어.
왜냐하면 우회전할 때는 되게 정성적으로 깜빡이까지 켜고 꽤 지나갔잖아. 근데 갑자기 미친 듯이 속도를 낸 거니까 이게 충분히 의심할 만했던 거지. 이 상황만 보면 누가 봐도 사고인 게 확실해 보여. 내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왠지 모르게 수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사고 현장은 세 사람이 살던 지역도 아니었었고 평소 자주 오던 곳도 아니었지. 심지어 아까 말했다시피 주택들이 몰려있는 그냥 공장 단지라서 되게 한적한 동네거든. 근데 애초에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왔고 사고가 나게 된 걸까? 경찰은 이유를 알기 위해서 CCTV를 다시 한번 세세하게 살펴봤고, 거기서 예상치 못한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돼. 사고가 일어나기 3일 전인 7월 28일, 맥켄지가 사건 현장에 미리 왔었더라고. 혼자 차를 몰고 여기에 와서는 주변을 살피듯이 맴돌다가 자리를 떴어. 경찰들이 보기에는 그게 마치 사전 답사를 하는 것 같았었대. 그렇다면 그녀가 사고를 미리 계획했던 걸까? 근데 얘네 겨우 10대야. 심지어 자기 남자친구의 거의 친구까지 친한 사이인데 죽이려고 했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지. 게다가 자기도 죽을 뻔했었잖아. 경찰은 과연 진짜로 이 어린 소녀가 이런 짓을 벌였을까 싶어서 좀 갈팡질팡했어. 근데 이때 맥켄지 학교 친구들이 막 경찰한테 증언을 하는데, 맥켄지라면 사람 죽이고도 남을걸요? 사고 일부러 냈다고 해도 솔직히 놀랍지도 않아요. 알고 보니까 맥켄지는 동네에서 포악한 성격으로 유명했어. 당연히 교내 평판도 최악이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면 괜히 시비 걸고 괴롭히는 건 기본이었다고 해. 게다가 맨날 술 마시고 마약하고 심지어 그걸 다 찍어서 자기 인스타에 올리기도 해. 그리고 막 자기 우울하다고 고민 상담하는 친구한테는 야, 그럴 바엔 그냥 죽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 얘 좀 공감 능력에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아? 말 그대로 아나무인 그 자체였어. 하지만 학교 친구들이 그녀를 의심한 건 단순히 성격이 나쁘기 때문만은 아니야. 평소 남자친구 도미닉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문제가 많았었거든. 도미닉이랑 맥켄지는 한 2년 정도 사귀었어. 근데 그 와중에도 몇 번을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다고 해. 맥켄지는 내로남불이 너무 심했고, 그것 때문에 도미닉이 꽤 많이 힘들어했었고. 그리고 좀 성격에 문제 있잖아. 남자친구한테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야. 사고가 발생하기 2주 전쯤, 그러니까 7월 17일이었어. 그날도 두 사람이 진짜 심하게 다퉜다고 해. 도미닉 친구 말에 따르면 그날 오후쯤에 그 도미니컨도 전화 와서 대뜸 자기 좀 데리러 와달라고 하더래. 근데 그 위치가 어딘 줄 알아? 아니, 고속도로 한복판인 거야. 그래서 친구가 엥? 왜 거기로 데리러 오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화기 너머로 맥켄지 목소리가 들리는데, 야, 너 차로 들이받아버린다? 라고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던 거지. 친구는 상황이 심상치 않구나 싶어서 곧바로 도미닉을 데리러 갔고, 고속도로 갓길에 맥켄지 차가 세워져 있는 게 보여. 커플은 차에서 내려서 막 실랑이를 하고 있었어. 도미닉이 친구가 온 거 보고 친구 차로 가니까 맥켄지가 또 어떻게 자기를 두고 가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남친을 때리고 붙잡고 난리도 아니었대. 이렇게 크게 싸운 이후로 이 커플은 헤어진 것 같았어. 그런데 5일 후 맥켄지가 도미닉 집에 찾아간 거야. 얘기 좀 하자고 집 앞에서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 도미닉은 이제 여자친구가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자긴 할 말 없다고 문 안 열어줬지. 그랬더니 맥켄지가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지금 문 안 열면 아주 후회하게 될 거다, 차로 문 부수겠다, 행패를 부리는데, 아니 진짜로 차 시동 걸면서 막 들이받을 것처럼 겁주기도 해. 나중에 가서는 문 미친 듯이 흔들고 막 두들기고 결국엔 문고리가 부서질 정도였어. 도미닉은 겁이 나서 결국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게 돼. 이 상황을 모두 녹음해서 증거로 남기기도 했었었고.
근데 진짜 애가 어떻게 이렇게 포악하냐? 사실 맥켄지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 그게 뭔 줄 알아? 아니, 헤어질까봐 무서워서였대. 진짜 집착이 어느 정도였냐면 헤어질 바엔 도미닉 죽여버리고 자기도 따라서 죽을 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별이 무섭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해?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지 않아? 이렇게 심증으로만 보면 맥켄지가 집착 때문에 도미닉을 살해한 걸로 보여.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어서 이 모든 건 추측에 불과했지. 근데 이때 법의학 정비사가 차량 주행 기록을 분석했었거든? 근데 이게 급발진이었다면 잠깐이라도 브레이크를 밟았을 거잖아. 근데 맥켄지 차에는 멈추려고 시도하는 적이 전혀 없어. 오히려 사고 직전 5초 동안 무려 시속 160km로 풀악셀을 밟았다는 게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급발진 같은 그런 사고는 아니라는 거지. 심지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지는데 사고가 발생한 날은 맥켄지가 18살이 되기 이틀 전이더라고. 근데 이게 뭐가 놀라운 건가 싶지? 사실 오하이오주에서는 17세까지 미성년자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비교적 형량이 가벼울 거라는 거지. 정신형이랑 사형 이런 건 안 나올 거니까. 맥켄지가 고의를 사고로 냈다는 이 정황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마저 성인이 되기 이틀 전? 이건 경찰이 보기에 수상한 타이밍일 수밖에 없잖아. 자, 그럼 맥켄지는 이 모든 증거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 경찰에 추궁해도 뻔뻔하더라. 계속 자기는 아무 기억도 나질 않는데 자기는 공장벽 들이받기 직전 그 우회전을 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블랙아웃 된 것처럼 아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근데 이상한 게 사고 당시를 기억하던 안 하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운전해서 친구 둘이나 죽게 된 건데 그러면 죄책감에 시달리기 마련이잖아. 근데 맥켄지는 의식을 찾고 난 이후로 일말의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어이없는 게 그러면서도 도미닉 추모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이러면서 같이 찍은 사진을 막 올리기도 해. 또 동시에 인스타그램 통해서 모델 에이전시랑 연락도 했었었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할로윈 파티에 막 코스튬 입고 가기도 하고 난 마약이라고도 죽지 않은 여자애들 중 하나일 뿐이야 라는 말 같지도 않은 멘트 달아서 틱톡에 영상 올리기도 해. 심지어 휠체어 타고 무슨 콘서트까지 갔더라고. 이게 다 사고가 나고 겨우 3개월 만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는 자기 면허가 얼마나 정지되고 또 언제부터 다시 운전이 가능한지 막 이런 걸 묻기도 했었었고. 이 모든 행동은 경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받기에도 충분했어. 경찰은 반년이 넘는 철저하고 긴 조사 끝에 맥켄지를 살인, 폭행, 마약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했어. 그리고 살인이 포함된 중대 사건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맥켄지를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재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사실 그 전까지는 맥켄지가 미성년자여서 신상이나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였거든. 하지만 성인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상황은 달라져. 신상부터 재판 과정까지 모두 대중에게 공개됐다고 해.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고 그 모든 장면은 국민들이 보게 됐지. 그 재판에서 자기 딸 변호한답시고 맥켄지는 엄마가 나와서 증언을 했었거든. 근데 이게 맥켄지가 아나무인으로 큰 이유가 다 있더라고. 엄마 뭘 했는 줄 알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유감이고 미안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성의 없이 말하는 거야. 심지어 판사가 사고 후에 반성은커녕 딸이 모델 에이전시랑 소통하고 콘서트 가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엄마는 또 맥켄지 편 들더라고. 사실 모델 에이전시랑은 자기가 댓글 달면서 얘기한 거고 콘서트도 애가 너무 괴로워해서 좀 나가라고 자기가 억지로 보낸 거래. 게다가 도미닉 친척들도 그 똑같은 콘서트 갔는데 왜 내 딸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막 반발하기도 해. 근데 도미닉 친척하고 쥐 딸하고 이게 비교할 입장이냐고.
아주 두 모녀가 똑같아. 애초에 이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었어. 엄마 나탈리는 딸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방관했고, 심지어 맥켄지의 잘못된 행동들을 지지하기도 했어. 뭐 마약하는 모습들, 그런 사진들을 SNS에 막 올리는데 거기에 좋아요나 누르고 앉아있는 거야. 아니, 엄마가 돼서 말리지도 않고 뭔 좋아요야 진짜. 전문가들은 맥켄지를 보고 그녀가 극도의 나르시즘 혹은 경계선 인격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 왜냐면 맥켄지는 재판 내내 굉장히 평온해 보였고 그 어떤 감정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표정이었었거든. 진심으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모습이었어. 특히 데비온을 살해한 부분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 왜냐면 남자친구였던 도미닉과는 다르게 데비온이랑 맥켄지는 진짜 큰 접점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렇다 할 살해 동기가 없다는 거지.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맥켄지에게 데비온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그냥 물건 정도였을 거래. 그러니까 자기랑 도미닉이 함께 죽기 위해 탄 그 차에 어쩌다가 같이 가게 된 여행 가방 같은 존재로 생각했을 거라는 거지. 난 진짜 이 얘기 듣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 맥켄지는 재판 내내 뻔뻔하게 행동했어. 근데 딱 한 번 감정에 동요를 했는데 그건 바로 자기 형량을 듣는 순간이었지. 맥켄지는 성인으로 재판받았잖아. 그니까 제대로 죄값 치를 수 있게 된 거야. 종신형도 선고받을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그녀는 최종적으로 15년 뒤에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는 종신형을 받게 돼. 맥켄지가 직접 18살이 되기 직전으로 범행 시기를 정했고 사고를 낼 장소도 미리 살펴봤고 직접 차를 몰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스스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판단을 내린 거야. 맥켄지가 평소에 도미닉이랑 헤어지는 것보다 같이 죽는 게 낫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는 원래 계획은 동반 자살이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판사는 실패한 동반 자살은 살인에 대한 방어가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맥켄지의 종신형을 확정했지. 선고를 들은 맥켄지는 전혀 예상 못했다는 듯이 진심으로 놀라면서 울먹이더라고. 이 사건을 맡게 된 판사의 마지막 말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완벽히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살인사건이라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진 고통의 원인은 맥켄지 너 때문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건 유족들의 책임도 엄마 나탈리의 책임도 아닌 맥켄지 본인의 책임이라면서 15년 뒤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평생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지. 자기 자신이 한평생 감옥에 가게 되는 걸 남 탓하지 말라고 한 거야. 아니,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좀 정신 차리고 반성할 법도 한데 어림도 없지.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해. 맥켄지는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고 결국엔 살해하기까지 했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선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거야. 판사의 말대로 15년 후에도 맥켄지가 이 세상에 절대로 나올 일이 없길 바래.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토요미스터리 디바메이. 난 새로운 영상으로 다음 주에 찾아올게.